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 또다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대면 조사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 오전 또다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또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최대한 속도전에 나서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쫓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2차 구속영장이 됨으로 해서 일단 특검은 일단 수사의 어떤 동력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번에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네. 또 대통령한테 어떤 대가를 뭔가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이제는 대통령의 어떤 관련성 이것을 이제 끼워 맞춰야 되는데요.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어떻게든 아마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는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이 대면 조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양쪽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대면 조사는 이주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말씀처럼 이제 핵심이 뇌물죄 성사 여부가 될 텐데요. 우선 그룹 총수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간의 그 법리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특검이 구속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면 그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특검이 어떤 법리 구성을 최종적으로 하고 공소장에 기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뇌물 공여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이 지정한 그런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점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법리적인 논쟁이 당연히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양측이 공방을 벌일 정도로 법리적으로도 좀 논쟁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또 이제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즉 이재용 부회장 또는 삼성이 이제 그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그 대가성 있는 어떤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해야만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가 없다.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가 있다면 내놓아라 라는 네.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무슨 물증이 명확히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이게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 실제로 그걸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대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이러한 양측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법원에서 아주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게 그래도 어쨌든 총수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느껴서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보통 구속되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진술을 번복해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경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정말로 피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설령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공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충분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바꾸어서 갑작스럽게 자백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특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구속된 상황에서 소환 조사를 받음에도 결국은 아직까지 그동안 했던 그 진술의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뚜렷한 물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입을 열게 하는 그런 그 특검의 시도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그 자백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특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사가 19시간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뤄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팽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 최순실 관계인데 사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의 위치에서 있으면서 직권 남용, 그다음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사실 그 2014년 11월 말에 있었던 그 정윤회 문건 사건, 그때 좀 제대로 이 우병우 수석이 제대로 그 사건을 관리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은 지금처럼 이 탄핵까지는 과연 왔겠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연장이 되어서 결국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한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국회 청문회에서도 일단 최순실 자체를 몰랐다 했잖아요.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도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의 사이의 관계 고리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연관시킬 거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국정농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 부분에 상당히 사실관계를 아마 맞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사실 소환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특검으로서는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우 전 수석을 구속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특검이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심사한 후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특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금년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범죄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고 또한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같은 그런 그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엄격하게 판단될 텐데요. 김기춘 전 실장 사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김기춘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영장 청구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되고 현재 구속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김기춘 전 실장도 이제 그 직권 남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인사 관련해서 개입한 점들이 굉장히 주된 혐의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도 동일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타 그 문체부 공직자, 전현직 공직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진술을 함으로써 우병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했고 결국은 인사농단에 관여한 것이다라는 진술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증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발부 여부는 실제로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 사실의 소명을 엄격하게 봐서 법원에서 판단할 것인데요. 네. 늦게 소환을 했고 또한 그동안 수사가 좀 미뤄졌다, 늦어졌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여부는 법원에서 이제 그것만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특검이 오늘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좀 밝힐 것 같고 향후 발부가 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검의 활동 기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대면 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면 조사를 성사는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측도 이제는 이제 거의 지금 이제 탄핵 그 선고와 관련해서 거의 막바지가 왔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그 헌재와 그리고 지금 특검의 어떤 대면 조사까지도 굉장히 그 활용할 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지막 대통령의 어떤 그 최후변론권 또 방어권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검에서 이렇게 이제 대면 조사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사 그러니까 특검 연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순실 이재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삼각고리를 끼워 맞추는데 대통령이 없으면 이 삼각고리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지막으로는 물론 뭐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볼 때도 대면 조사에 지금은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방어를 하고 또 아니다라고 또 최근에는 뭐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금 이 뇌물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 또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그 이재용 회장을 도와주라고 삼성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들고 뭔가를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실제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또한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그동안 검찰 조사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특검의 조사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실망은 지금보다 더욱더 커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후에 이제 그 기소를 할 텐데요. 기타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를 할 것입니다. 기소를 함에 있어서 특검이 법리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추후에 뭐 파면이 되든 아니면은 그 기각이 돼서 임기를 다 종료한 후든 결국은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명분도 줄어들고요. 또한 또 여러 가지 또 여론의 압박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변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 측이 그렇게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는 24일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열리잖아요. 대통령 측에서 마지막 카드로 그 대통령 헌재 출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뭐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온다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소추위원은 신문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즉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헌재가 대통령 측이 아닌 소추위원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을 한다면 소추위원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신문을 할 수 있고 또한 헌법재판관들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지 답을 하지 않을지는 출석한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지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어떠한 그 최종 변론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득보다 실이 많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대면 조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이런 그 국정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네.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점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직접 헌법재판관에게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출석이라면 얼마든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대통령 측에서도 어쨌든 지금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해서 사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출석해서 대통령의 마지막 그 어떤 그 최후 변론권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정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현재 출석해서 일단 질문에 응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탄핵소추위원들의 어떤 질문까지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현재 위원들도 받아야 되겠지만 탄핵소추위원도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까지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답변을 준비해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준비해서 최후 변론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이사장님과 잠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저희가 예단하긴 이르지만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모드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선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20% 벽을 돌파를 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20%까지는 뭐 어쨌든 충분히 좀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었고요. 네. 다만 이제 25%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근데 그 25%만 돌파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민주당의 선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볼 때는 25% 돌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은 범여권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넣었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그 후보를 경선해서 이 선수를 교체를 하는 것보다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범여권에서 지금 후보가 지금 확실히 마땅치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번 지금 경선을 통해서 안희정 지금 지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선에 참여한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선거인단들이 되게 네. 보면은 그 접속하는 그 참여하기 위해서 접속하고 신청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그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지지층들이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적극적 지지층은 누구냐? 결국 친노, 친문 세력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단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그 안희정 지사가 어느 만큼 그 자기 세력들을 동원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 당내의 어떤 세력 분포들을 보면은 안희정 그 지사를 지지하는 그런 당내 지지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25%를 돌파를 한다는 것은 선수 교체도 되고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면은 25% 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본선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보이는데 경선에서는 이 안희정 지사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그 이 상황을 그들 얼마만큼 지금 그 안희정 지사가 어떤 자기 어떤 지지층을 끌고 갈 거냐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충청, 그다음 영남권 일부, 그다음에 보수 지지층이 끝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끝까지 안희정 지사를 밀어줄 거냐 하는 부분들에 제가 볼 때는 25% 전까지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머뭇거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충청, 일부 영남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조금 전에는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됐고 사실 보수 쪽에서 안희정 지사 쪽으로 좀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지금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라고 이렇게 대변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그 60대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또 적극적으로 당사를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가능할 겁니다. 그 일부가 과연 그 안희정 지사를 경선을 통과시킬 만큼 그만큼 이 변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네. 변수는 되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게 변수가 돼서 판세를 뒤집기는 조금 약하다. 근데 다만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 많이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대개 안희정 지사가 지향하는 목표 지향점이 거의 중도 보수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점수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그 안희정 지금 지사가 지향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보수가 좀 안도의 한숨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래도 안희정 후보 정도면은 괜찮겠다. 어차피 정권이 바뀐다면 이런 생각을 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공고하지는 않지만은 좀 뒷받침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황대행을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거의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범보수에서 가장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요. 네.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은 이 조기 대선이 지금 5월 달에 되느냐 아니면 6월이냐 7월이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간이 조금 길면은 그만큼 범보수에서 뭔가 지금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 지금 지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가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출마 가능성적으로 상당히 그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지사가 범보수 진영으로 나와서 아마 후보가 될 수 있다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당을 택할까 하는 부분인데 본인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금 아마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어서 나머지 이제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합을 해서 사실 민주당의 후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갖겠냐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기 대선의 시간이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기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